예, 요즘 사실 저는 그런 마음을 좀 갖습니다. 교회와 또 여러 목회자들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실은 듭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짐작해 보건대 비겁해서인지 아니면은 뭔지 잘 몰라서 분간을 못해서인지 우리 신앙이 독야청청이 아닌 건데 나라를 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나라가 써야지 신앙이 서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정치가 될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외면해서도 안 되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나라에 관한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주간 사실 은혜로운 말씀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현 상황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 지난주 또 이번 주 말씀을 나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사실 저는 50대 중반의 나이로요, 이제 흔히 말하는 386 운동권 세대로부터 이념적인 세례를 받은 그런 세대가 바로 제 세대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요, 그 세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거두어져야 이 나라가 제대로 서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게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한 분들 혹 계실까 해서 실은 저도 참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관한, 우리나라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애국하는 그런 시민이 돼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애국자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나라가 잘 서야 신앙생활의 안정을 찾고 또 복음 전도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고대 시대의 정치 체제에는 왕정이었으니까 임금과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한 거죠. 지금으로 보자면은 국민 주권의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이 뽑아서 세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와 또 정치와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성도들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 라는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하려면은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부터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첫째로 권하노니, 먼저 우선적으로 권할 것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한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자기 개인적인 가정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 또 기도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성경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어떨까요? 역사를 보면은 교회를 박해하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정치 세력들, 정치 권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 그런 정치 권력이 등장하면 기독교 신앙이 위축되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전도에 심대한 영향이 미치곤 했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부터 해서 그런 역사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의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먼저 나라를 위해서 또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서구 사회는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서구 역사를 읽어보면은 금방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현대사 특히 더 그렇죠. 무엇보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의 역사, 이게 서구 사회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청교도인들 보십시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나라 미국을 세우기까지 할 정도로 이 신앙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그 자유를 위해서, 어떤 자유요? 다른 것보다도 신앙의 자유, 그걸 위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나라를 세울 정도로. 그래서 이 근대 국가를 탄생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이요,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이유인 거예요. 이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법치주의를 토대로 한 근대 국가라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대 국가 이전에 봉건제도나 아니면은 뭐 왕정국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다르게 이 근대 국가라는 것은 다른 여러 중요한 성격과 요소가 있지만은 법치주의인 거예요. 법에 따라서 만민이 평등하게 그 법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만민이 평등, 왕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법이 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더 많은 자유를 얻고 아니면은 평민이라고 자유가 제한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법이 정해주는 바에 따라서 똑같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특히 신앙의 자유, 영적인 자유가 그런 거죠. 그게 바로 법치주의를 토대로 한 근대 국가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근대 국가를 탄생시킨 주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 그런 운동이었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요, 신앙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이런 이름으로 말이죠. 어쨌든 자유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숨 쉬고 있으니까 공기가 중요한지 뭐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다 자유를 얻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자유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자유를 억압당해 보세요. 다른 것보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자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을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헌법을 읽어보세요. 헌법 전문에 딱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아십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이 자유라는 것은 목적이에요. 민주라는 것은요, 수단이자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유 없는 존엄이라는 거 있을 수 있습니까? 자유 없는 사람이 존엄해요? 노비가 왜 존엄하지 않고 비천합니까? 자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직결이 됩니다. 자유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체제도 그 체제의 목적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자유인 거예요. 자유.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에 관한 항목이 제12조부터 해서 22조까지 연이어서 쭉 열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수단이에요. 민주주의 자체가 목적이에요. 민주주의 하려고 민주주의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몰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민주주의는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자 시스템입니다.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원칙과 제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를테면 다수결이나 대의제나 누구를 뽑아가지고선, 그렇죠? 대의제 아니면은 뭐 권력 분립, 상권 분립처럼 권력 분립이나 이런 제도, 이게 바로 민주주의 제도인 거죠. 그런데 그런 제도를 세우는 목적이 어디냐, 이게 목적이. 그거 하려고 아니에요. 그건 목적이 있어요.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우리나라는 그러한 이념을 목표로다가 76년 전에 건국이 된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 자유를 목적으로 한 민주주의 체제라는 이 국가가 수립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이 체제, 이것은
여러분 결코 그냥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여러분 조금만 읽어보시면 압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요 이념적으로 엄청난 혼란의 격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정말 혼란한 시대였어요. 예. 당시 특별히요 막 탄생한 러시아 소련에서 막 탄생한 그 공산주의 사회 이념, 그리고 그런가 하면 서구 사회에서 들어온 자유민주주의 이념, 이 특별히 이 두 이념이 치열한 격돌을 벌인 끝에 겨우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토대로다가 이 나라가 수립이 된 겁니다. 출발이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역사의 장면들을 보면은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갈구했던 우리 선배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선배들이 그냥 뚝딱 만들어서 누가 해서 선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거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아슬아슬한 대목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북한과 다를 바 없는 나라가 얼마든지 될 수 있었고, 그렇게 돼도 이상하지 않았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소련 공산당과 이 당시 김일성의 마수에서 간신히 벗어났고요. 정말 안타깝지만 남쪽에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역사, 지난 우리가 그 세대, 그 열매, 그 수혜를 다 먹은 그런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역사를 한번 보세요. 5,000년 이 한반도 역사에서 이토록 부강하고요, 이토록 좋은 그런 시절을 맞이한 이 한반도 역사,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지금처럼 자유를 누리고 인권이 보장된 그런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뭐 헬조선이 물론 힘들어서 그런 거 알아요. 힘들어서 그런 거 이해해요. 그러나 헬조선 어딘지 한번 조선시대를 한번 돌아보면 금방 알 거예요. 100년 전 소위 구한말 우리나라는요 정말 보통 국가가 아니었어요.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물론 어려움도 있어요. 일제 강점기나 아니면은 전쟁이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어쨌든 어떤 선물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헌법 체계를 가진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이 해방 전후에 이 당시에 이 태동했던 공산사회주의, 그리고 또 서구에서 유입돼 들어온 자유민주주의, 이 대격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남쪽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립이 됐어.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그 이념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이념전쟁, 체제전쟁이 다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시대에 무슨 간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태도처럼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이 시대에 간첩이 없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눈을 감고 사는 겁니까? 이 시대 간첩이 다 암약하고 있어요. 아마 심지어 우리나라도 저 북한에 스파이를 많이 보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간첩이 이 시대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이념 전쟁은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나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보통 이념이라고 할 때 우리는 진보와 보수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진보와 보수는요, 이념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그래도 여러분 한번 배워본다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보와 보수는요, 실은 이념이라기보다도 개인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태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진보는 뭐냐? 변화와 혁신을 지향하는 그런 사회적 태도예요. 보수는 뭐냐? 전통과 기존 질서를 중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켜 말합니다. 둘은, 그런데 진보나 보수 둘은 완전히 대립적인 그런 태도는 아니에요. 더욱이 개인의 입장이나 아니면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진보이고 또 보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진보일 수도 있고 또 보수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데올로기. 이념이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념은 무엇보다 상당히 고정된 어떤 정치 사상이나 신념을 일컫습니다. 이념은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특정한 정치 신념을 형성해서 그의 행동 지침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념은 집단적인 성격을 주로 띱니다. 그래서 한 사회의 정치 체제를 형성하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표적으로 사회주의 이념 또는 자유민주주의 이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념인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해서요, 자유민주주의는 우파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 학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우파라고 지칭을 하고 사회주의는 좌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회주의는 좌파의 가치와 관계를 밀접하게 맺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주의는 우파의 가치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좌파와 우파는 어떻게 구별이 되고, 우리 하도 좌파, 우파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좌파와 우파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우파는 주로 자유에 관심이 있어요. 자유에. 따라서 여러분, 이 평등이라는 것을 주장할 때 우파가 평등 주장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평등이라는 것을 주장할 때에도 자유로운 기회 안에서의 평등, 다시 말해서 기회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파가 주된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인권이나 권리나 이익 이런 것들 관심을 갖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좌파는요, 평등에 주된 관심을 갖는데, 그런데 다릅니다. 기회의 평등이 아니고 결과의 평등인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사상, 좀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결과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경제든 무엇이든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고요, 결과가 평등하면 그것이 곧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소위 좌파인 거예요. 그러기에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국가 권력의 강제력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제한시키면서까지 그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역사와 현실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역사와 현실을 통해서 배우듯이 이 좌파는 결국 그런 평등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체주의적인 사회만 만들고 마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아니면 북한을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평등을 늘 말해요. 똑같이 평등한, 어쩌면 거짓말 좀 섞어서 똑같이 잘 사는 그런 평등, 그건 결과의 평등이 결과의 평등이에요. 그러나 그런 평등이 어디 눈 뜨고 어디 앞만 찾아봐도 그런 평등이 있습니까? 거기야말로 계급이 존재하고 거기야말로 세상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불평등을 만들기 위해서 평등한 세계가 아닌데 불평등한 세계인데 그것을 짓눌러 억압하기 위해서 이 전체주의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게 사회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런 사회주의는 좌파로 이렇게 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 아니면은 정치학자들도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 좌파가요, 좌파의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회주의적 사상이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는 이 결과의 평등을요 엄청 신주단지처럼 붙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지금 야당 대표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결국 그런 이념이 낳은 결과인 거예요. 이념이 낳은 결과. 그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또 국민복지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어느 대학교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기숙사가 부족한 거예요. 학생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학생 너무 많은데.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대거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학교 주변에 이 월세방들이 월세가 일제히 오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보조금 받은 거나 안 받은 거 똑같아지게 된 것이죠. 기본소득을 주면은 그만큼 물가가 오르는 거, 기본 대출을 해주면은 그만큼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거, 이것은 상식 중에 상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경제의 생태계라는 것은 그런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상식으로. 자유시장 경제라는 그런 상식으로다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이념 실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경제의 생태계는. 그럼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보수도 그리고 진보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이 신앙이라는 것이 사회 안에 구현될 때는 때로 보수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 진보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진보가 성경적이지 않다거나 보수가 성경적이지 않다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보수지 또는 진보지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아우르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 기독교는, 이 기독교 신앙은 사회 안에서 그 가치나 그 정신이 구현될 때는 뭐 때로는 진보라는 것을 때로는 보수라는 것을 얼마든지 구현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좌파는 아닙니다. 좌파는 다른 거예요. 그건 이념인 거예요. 이념은 곧 종교와 같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좌파가 될 수 없고 좌파는 기독교 신앙과는 상극 중에 상극입니다. 그래서 좌파의 대부인 칼 마르크스는 신앙은 인민의 아편이다,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보수로 불리는 정치 세력이 정말 보수일까? 성경의 정신에 부합한 정말 그런 보수일까? 그래서 어떤 기존의 질서 또는 전통,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간수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진정한 보수일까? 그 뭐 평가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땐 실망스럽게도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로 무장한 진짜 보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무색무취한 기회주의적 정치 집단의 모습만 흔히 보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은 진보로 불리는 정치 세력은 어떤가? 진짜 진보일까? 지금 야당을 진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정말 그런가?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은 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그 당이 그토록 추진했는데 몇 번인지 몰라요. 7, 8번 몇 번인지 몰라요.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동성애가 여러분 진보입니까? 동성애가 진보예요? 중국에 그처럼 순응하고 북한의 유화적인 태도를 그 당이 보이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중국의 순응하고 북한의 유화적인 그런 태도가 진보입니까? 과연 그게 진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진보가 아니고 좌파인 것입니다. 좌파. 제대로 된 진보도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다. 제대로 된 진보의 정치 세력이 등장하길 바랍니다. 보수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기독교 당, 뭐 그런 식으로 세워지는 것은 사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역사에서 그런 실험들은요, 저 서구 사회도 유럽도 그렇고 다 실패했어요. 사실 어느 건강하고 건전한 당이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어떤 진보적인 모습으로 아니면 보수적인 모습으로 구현이 되는 그런 정말 진보, 정말 보수, 그런 정치 세력이 등장하면 참 저는 좋겠는데, 글쎄 뭐 평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보수도 그리고 또 진짜 진보도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나한테 좀 은혜로운 설교 뭐 이거 필요한데 저야말로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 같은 경우는 특별해서 여러분,
강단에 서 있는 제가 설교자라 하더라도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다른 때와는 달리 오늘 같은 경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설교자인 제 말에 모두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바른 세상을 보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아까 이 좌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좌파의 이념이 사실은 진보의 가면을 쓰고 나라 곳곳에 파고들어 암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땅에, 이 나라의 진정한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은 크게 없어 보여요. 다 좌파라는 거죠, 실은. 그래서 이 좌파의 이념이 진보의 가면을 쓰고선 나라 곳곳에 파고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9세기 말에 이탈리아의 사회주의 사상가인, 공산주의 사상가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소위 진찌전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19세기에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방식, 심지어 폭력을 동원한 그런 방식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첫 번째 사례가 뭐예요?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현실을 알고선요,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방식보다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주 차근차근 스며들게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그런 방식, 이게 소위 진찌전이라는 거예요. War of Position, 진찌전인 거예요. 각 지점에서 그런 작은 전투들을 일으키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념 전투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회주의 좌파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계, 아니면은 노동계, 교육계, 문화계, 심지어는 법조계나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침투시키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점차 사회주의 좌파 이념으로 물들게 하는 그 사회를, 또는 그 지역을, 또는 그 나라를 그렇게 물들게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많이 말하는 문화 막시즘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진취전의 일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영화,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좋은 책, 지난번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쓴 그런 책 노벨상 받았는데, 이런 책들, 그런 책들이 성경의 정신과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는 거 봤어요, 여러분? 한강의 작품도 역시 체육주의자인가 육시주의자인가만 몰라도 그런 작품들이 제대로 된 성경의 정신과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작품, 영화 이런 거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문화 막시즘이라 해가지고선 오래전부터 그런 문화 예술인들을 또는 문학인들을 이 좌파 진영에서 기르고 침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웨덴의 할리먼 같은 데 노벨 문학상 주는 거, 할리먼 같은 곳, 거기서 노벨 문학상 선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부 다 이 좌파, 혹은 그 유럽 분위기에서 보이는 PC주의라고 말하는데, 그건 더 이상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길게. 그런 것으로 다 오염된 그런 자문기구나 그런 위원들이 선정을 합니다. 노벨 문학상이든 또는 노벨 평화상이든 말이죠. 화학이야 의학이야 이런 것들이야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지난 수십 년간 386 운동권 세대에 의해서 그와 같은 진취전이 사회 곳곳 도처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보지 않아서 몰랐던 것이지. 따라서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이념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끝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진취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진취전의 결과가 그건 너무 많아서 다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난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법대 교수까지 한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그 질문에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답합니다. 버젓이 국민 모두가 보고 있는데, 나는 사회주의자다. 나는 사회주의자다.
버젓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헌법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이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서로 대립되는 그런 이념 체제라는 것이죠. 그런 좌파 정치인들이 정당에 들어옵니다. 정당 활동을 하는 거죠. 정당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거기서 할까요? 공공연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저런 나라 보안법 비슷한 거 그런 거 없어도 될 그런 나라 같아 보이는데 그런 나라도 다 있어요. 국가 안보나 보안에 관한 그런 법들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바로 위에 북한이라는 적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너머에는 어마어마한 대륙 세력. 그 대륙 세력이 뭡니까?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보안법이라는 것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간첩이 활약해도 잡지 말라, 이런 것이죠. 그런 국가보안법을 공공연히 폐지하자. 국회의원들 배지를 다 달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 운운하며 유화적인 태도를 북한의 유화적인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사실 평화를 가져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평화는 사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참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무슨 평화 조약, 무슨 불가침 조약 이런 거 맺은 다음에 곧장 전쟁이 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고구려 당나라 뭐 평화 조약 이렇게 막 맞고 수교 맞고 한 다음에 긴장이 더 불거지고 그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평화도 조약 맞으면은, 정전협정 이런 거 맺으면은 그러면은 전쟁 안 일어날 것 같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좌파 이념의 정치인들은 북한의 유화적이고 심지어 이적 행위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안법을 폐지하자고 그렇게 난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에게 외환죄를 덮어씌우려고 합참의장을 추궁하는 그런 대목 과정이었어요. 이런 대목도 있었어요. 한 야당 의원이요, 평양에 보낸 무인기가 평양에 나타났다 그러면서 막 김정은이 막 난리를 떨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딱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양에 보낸 그 무인기가 우리 군의 소행이냐고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이 합참 의장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김정은이 궁금해하는 것을 왜 우리 군이 알려주고 왜 북한 좋은 일을 우리가 해야 하냐면서 울먹이듯, 국회의원이 그렇게 막 계속 채근하니까 울먹이듯 그렇게 답을 하는 광경도 펼쳐졌어요. 그런 것을 묻는 국회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그런가 하면 노동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좌파 이념의 사람들은 노동계에 진출해서 민노총을 조직하고 심지어 북한의 지령을 받으면서,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안 사실 같죠? 사실이에요. 북한의 지령을 직접 받아요. 그러면서 정치 투쟁을 합니다. 여러분, 민노총 민주노총이잖아요. 노동운동이잖아요. 근데 왜 정치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노동과 정치가 뭐 불가분 연결된 부분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지난해 11월 민노총 간부의 그런 간첩 행위, 북한의 지령을 직접 받아가지고 하는, 대명천지 지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간첩 행위가 드러나가지고 15년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민노총이라는 단체는 여러분 조합원이 100만 명이 넘어요. 120만 명, 10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정치 세력이에요. 가장 큰 정치 세력. 100만 명 넘는 그런 정치 세력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민노총과 좌파 정치인들이 끈끈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주지의 사실입니다. 민노총이 한번 데모를 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경찰도 거의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교육계 역시 마찬가지. 교육계 몇 해 전에 정교조에 속한 교육단체가요,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 뭐 그런 내용을 초등학교 그 저학년 애들한테 교재로 만들어 가지고선 그 교재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그게 적발이 돼 가지고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 참 많은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학부모들이 다 있는데. 심지어 법조계에도 좌파의 촉수가 뻗은 지 오래입니다. 최근에 법원이 북한 김정일을 찬양하고 근조화환까지 보낸 이 사람을
무죄 판결 내렸습니다. 지난 2011년에 60대의 한 남성이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 그리고 건조한, 김정일이 좋아하지 건조한을 통일부 허가 없이 그냥 무단으로 북한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6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한 것입니다. 엄연히 그거는 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국가보안법 그리고 남북교류법 위반으로다가 기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뭐예요? 유죄가 나와야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나 최근 2심 재판부는 그것을 뒤집고 무죄로 석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11년, 지금부터 한 13, 14년 된 사건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질질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계엄령 사건은 한 달 지나지 않아서 체포, 그리고 또 한 달 좀 전에 구속, 이렇게 다 돼버리는데, 이런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경우 간첩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 국가에 이적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1심 재판 지나기까지가 10년이 더 걸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사회가 왜 이렇게 어지러워? 아이고 뭐 간첩이다 이때? 아이고 지금도 북한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 아이고 사회가 왜 이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념의 전쟁인 거예요. 체제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 좌파의 이념 또는 사회주의 막스 이념으로, 물론 그것도 점점 수정되고 변천이 돼 가고 있어요, 사실. 그러나 어쨌든 골자는 사회주의 좌파 이념인 거예요. 그것을 이 사회,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고 구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정신 또는 성경적 세계관은 결코 그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좌파 사회주의는 유물론을 주장하잖아요. 유물론이 뭐예요? 세상 물질로 구성됐다, 신은 없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코 이 두 이념은 대립하고 충돌하면 했지 결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가 우상과 타협하는 것과 그 이상으로 어려운 거라는 것이죠. 이 이념의 충돌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모든 거의 교육계든 아니면은 노동계든 정치계든 심지어 법조계, 종교계까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간단하게 한 가지 예만 들었지만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더욱이 지금은요, 중국 공산당의 움직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중국 공산당은 좌파에 경도된 우리나라 정치 세력을 포섭하는데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좌파는 좌파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중국의 그러한 행태는요, 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홍콩을 그렇게 잠식해서 먹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홍콩이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홍콩은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느껴지신다면은 여러분, 제가 호주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브 해밀턴이라는 호주의 학자가요, 자신이 쓴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아주 유명하고 뜨거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중국이 어떻게 다른 나라의 정치 시스템에 침투하고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조용한 침공입니다. 기가 막힐 정도예요. 대학, 연구소, 언론, 기업, 정치에 이르기까지요, 중국의 촉수가 안 뻗는 곳이 없습니다. 호주의 학자인 클라이브 해밀턴은요, 그것을 가리켜서 총성 없는 그림자 전쟁이라고 이렇게 일컬었어요. 호주가 그냥 통째로 넘어갈 뻔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위험도에 있어서 호주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붙어 있잖아요. 특히 중국은 이 선거 개입을 통해서 자신들과 맞는 정치 세력을 그 나라에서 밀어주는 일을 합니다. 거기는 일당 독재, 공산당이니까 도덕이고 윤리고 국제관계고 외교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 모양으로 중국은 그러한 일들을, 여러 나라의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엄청 불거진 바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메이저 언론 같은 데서는 다 음모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러한 중국의 검은 손, 어떤 선거에 개입하는 검은 손과 결탁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러는데, 그 민주주의의 꽃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부정선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중국의 개입이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전만큼은 여러분 분명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전만큼은 분명해요. 만약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치 세력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민의와 어긋나는 그 행태를 멈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부정선거, 선거 조작해가지고선 당선시킬 수 있고 그만큼의 국회의원 숫자를 만들 수 만약 있다면, 그렇다면 뭐로 민의를 쫓아서 정치를 할 필요가 있냐는,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정선거라는 절대 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참으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정선거 혹은 적어도 선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적어도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선거에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이 사실은요, 절대 음모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만일 그것이 의혹 정도라 하더라도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 이렇게 해가지고 계엄군이 선관위 투입되고 그리고 부정선거 이슈가 이 정도로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정상 국가라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관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선관위는 이 문제를 반드시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알다시피 여러분, 선관위는요,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그 어떤 수사도, 감사기관의 그 어떤 감사도 일체 받지도 응하지도 않았어요. 또 정보기관,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의 점검도 거의 받지 않았어요. 자기들 전산 시스템의 5% 정도만 개방해요. 5%에. 그저 자기들이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발표만 앵무새처럼 되낼 뿐이고, 그것을 메이저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서 보도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의 촉수가 나라 곳곳에 닿고 있다라는 거. 호주도 그렇고요, 캐나다도 그렇고, 심지어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더 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론도. 그래서 몇몇 언론은 중국의 어마어마한 자본이 그 언론에 들어옵니다. 언론은 스폰서를 보고 일하는 거예요. 어느 기업이 그 언론의 최대 스폰서라면은 그 기업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에 어떤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 엄청난 광고 스폰서를 대는 그 기업이 우리 기업의 문제를 일체 밖으로 내지 마시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국민이 스폰서라면 국민이 원하는 그런 기사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중국이 스폰서라면, 중국 공산당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절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단정하지도 못하지만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선관위는 어쨌든 앵무새처럼 그렇게 우리 문제 없다라고만 말하고 메이저 언론은 대다수 그렇게 받아 적기만 합니다. 의문이 드는 거죠. 왜일까? 대통령도 체포 구속되는 마당에 선관위와 선관위 전산 시스템 무슨 신적인 영역도 아닌데 대체 왜 어떤 수사도 감사도 받지 않고 그런 상태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을까? 상식적인 시민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나아가 이제는요, 아예 부정선거 얘기만 해도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 야당이요, 바로 지난주에요, 야당이 앞다투어서 부정선거를 말하면 처벌하는 그런 법을 발의했습니다. 발의했어요. 일명 부정선거 의혹 유포 처벌법이에요. 유튜브뿐 아니라 집회나 시위 어디에서든 부정선거가 어떻고 사전투표가 어떻고 전자개표기가 어떻고 등등, 그것을 말만 하더라도 처벌을 해버리겠다라는 그런 법입니다. 이 법이.
그것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처벌 수위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거의 무슨 살인죄에 준할 정도로. 말만 해도 감옥에 들어가는 세상. 뭐 군부 정권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다수당이라고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입법을 마구잡이로 그냥 해대는 것이, 누가 아무도 말릴 수 없으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참으로 애달프고 슬프고 통탄할 그런 일입니다. 실은 원래 그 당이 원래 그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작금의 상황을 보기를 원합니다. 가슴 아픈 심정을 가지고. 이런 정치 세력이 입법도 하고 마냥 입법해버리는 거예요. 지난 정부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있잖아요, 감염병에 관한 입법을 했는데 그것이 곧 어떤 법이었냐면,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걸? 그것이 곧 예배금지법이었어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런 정치 세력이 입법을 하고 정치를 하고 나라를 운영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지 않겠어요? 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게 중요하다. 우리에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중요해요. 우리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적 생태계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나라가 서야 여러분 신앙도 서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가 제대로 서는 나라가 될 때, 그때 우리 신앙도요, 또 교회도요, 복음 전도도요, 다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여러분이나 또 구지구태여 말하고 있는 저나 다 이렇게 참 썩 그렇게 편한 마음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위기일 수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위동자들이 헌법의 정신에 맞게 정치를 하고요, 또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해서, 하나님의 정말 간섭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해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에 잘 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라기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가 복음의 역사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임하고, 이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펼쳐지는 그런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만큼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